보시죠? 이렇게 유형자산의 손상. 자,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유형자산이지만 오히려 이 손상은 무형자산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자, 교재는 뭐야, 어디 갔어? 일단 85로 갑니다. 85. 교재 85페이지. 거기 맨 아래 보시면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보이세요, 여러분들? 무형자산의 상각. 자, 거기에다가 회차 3개예요, 3개. 다 실깁니다.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자, 90회 3-4. 그 다음에 101회 3-4. 그 다음에 105회 3-3. 다시 한번 90회 3-4, 101회 3-4, 105회 3-3. 왜 이래? 자, 그다음에 86페이지. 86. 거기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가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자, 회차 좀 불러드릴게요. 손상차손에 적으시면 돼요. 자, 79회, 79회, 3-4, 그 다음에 87회, 3-2, 그 다음에 96회, 3-3, 그 다음에 100회, 1-1. 다시 한번 79회 3-4, 87회 3-2, 96회 3-3, 100회 1-1 이렇게. 자, 보시죠. 일단 여기 유형자산의 손상인데요. 이 유형자산에서 손상을 알아야 무형자산의 손상도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단지 우리가 유형자산은 간접법 쓰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 쓴다라는 거.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손상은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법인세 할 때도 배웠죠. 뭐냐면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는 건 시가가 그냥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삼성전자가 무조건 여러분들 주식이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주식이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우리가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종이 조각이 됐대요. 그건 손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걸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봤었지만 무형자산의 손상이 훨씬 많이 나오죠, 실기 때.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그 신약 연구 있죠. 신약 연구. 이렇게 할까요? 우리 회사가요.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고 임상 3상까지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대박 나는 거거든요. 임상 2, 3상까지 성공하면.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임상 2상까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3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겠지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쓴 연구비하고 개발비 있잖아요. 그 연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지출 10억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걔를 전부 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잡은 거예요. 맞죠? 근데 임상 3상에서요. 갑자기 환자들 중에 한 20%밖에 여러분들 코로나 효과가 없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절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제 지읒된 거죠. 10억짜리 개발비가 빵원된 거예요, 그거. 맞죠? 이게 손상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권리가 갑자기 내가 소송에 걸리거나 아니면 해당 권리의 효익이 완전히 빡 사라진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무형자산은 알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손상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만 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요. 자, 그리고 순서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 어렵게 최근에 출제한 게 감가상각하고 손상을 같이 내버린 거예요.
보시면. 자, 아까 이거죠. 기계장치가 이 회사가 2218억 주고 취득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합쳐서. 근데 이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으로 1320억이 까진 거예요.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게 누적돼 가지고 기계장치가 460억 정도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상차손 누계액도 손상이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해당 자산이 까졌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상차손 누계액도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여기도 있네요. 차량 운반고도 마찬가지네. 차량 운반고도 19억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으로 11억 까지고, 그 다음에 차 뭐 사고 나면 또 여러분들 손상될 수 있겠죠? 손상으로 2억 까지고. 그럼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하고 손상하고 다 12월 30일 날 하는 거거든, 원칙이. 알죠? 그럼 질문 좀. 그럼 감가상각이 먼저 있어요? 손상이 먼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순서가. 괜히 순서가 감누가 먼저고 손누가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0일 날은 감가상각부터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손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여러분들 실기 잘 맡길 거에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분계를 끊을 때에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으로 분계 끊으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손상은 여러분들 비용은 비용인데 일회성이 되겠죠. 맨날 손상되면 여러분 이 회사는 망해야 정상이지. 그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송산차손, 영업의 비용. 근데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형자산이나 여러분들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검색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유형자산은 반드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간접차감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써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때 직접 차감해요? 간접 차감해요? 일반적으로. 그거 그냥 빼버리잖아, 대변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유형자산은 분명히 손상이 보여. 맞죠? 근데 무형자산은 손상이 보이지도 않고요. 이용자들이 관심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 손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면 특허권이 손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해당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대변으로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허권이 그랬다라고 하면 특허권 대변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하면 무형자산이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분계로는.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얘를 시험에 금액을 친절하게 줄 때도 있지만 금액을 계산하게끔 줄 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아까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뭐냐면, 우리 회사에 손상전 재무상태표 봤대요. 손상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기계장치 10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4억, 이래서 6억짜리였던 기계예요, 원래. 예. 근데 이제 손상이 발생해가지고요. 기계장치가 10억, 감누가 4억. 죄송하지만 손상차손 누계액을 좀 손누라고 할게요. 손누? 괜찮아요? 손누. 손상차손 누계액이 요게 3억은 좀 계산하기 좀 똑같은데 숫자가? 이 5억이라 하기 그냥 5억. 위에서는 감누보다 손누가 더 많다고 그냥 가죠. 원래 이런 일 잘 거의 없지만. 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 5억 적으란 얘기잖아요. 해석하면 우리가 손상전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6억. 맞죠? 근데 당연히 이 손상된 기계를 내다 팔 거냐 아니면 계속 쓸 거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손상된 자산을 우리가 팔거나 사용할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 추정하거든요. 추정해 봤더니 이 회사가 지금 사례 따지면 1억을 추정한 거예요. 1억.
했죠. 그래서 손상은 손상 전 장부 금액, 즉 해당 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객 뺀 게 손상 전 재무상태표 금액이고요. 했죠. 그리고 회수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회수 가능 금액을 1억을 안 줄 때가 있어요. 1억을 안 주고 이 회수 가능 금액을 두 가지를 통해서 구하거든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큰 거 써요. 둘 중에 큰 거. 맥스예요, 맥스. 맥스. 이거 시험에 장난칩니다. 미니멈. 작은 거, 이렇게 장난치 작은 거. 그래서 뭐냐면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회수 가능 금액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순 공정가치가 뭐냐면 그냥 이 손상된 자산 있죠? 해당 손상된 자산을 외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게 순 공정가치고 처분이라고 돼 있죠. 처분. 근데 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기존 손상된 자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면 가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례. 만약에 내가 이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1억 받을 수 있대요. 응? 1억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나한테 제품을 만들어 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7천만 원이래. 그러면 사용 계속 할 거예요? 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자,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1억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계속 쓴대. 맞죠? 그러니까 조금 손상됐다라 가죠? 그래서 손상된 기계를 쓴대, 계속. 쓰면은 여러분들 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가끔씩 프린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종이가, 예, 처음 샀을 때보다는 여러분들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7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계속 사용해요? 팔아버려요? 팔지. 팔면 1억 건질 수 있는데 계속 사용하면 7천만 원밖에 못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하면 팔면 7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우리 회사한테 1억을 창출해 준대요. 그럼 계속 사용해요? 팔아요? 소용하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스예요, 맥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맥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더럽게 주면 순 공정가치 얼마, 사용가치 얼마 이렇게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무형자산의 상각. 자, 더럽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사례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사례. 했죠? 요 사례. 보세요. 이거 그냥 날짜가 23년이라고 좀 가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올해가. 그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잔존가치 얼마로 보죠? 무형자산 별도의 언급 없으면 잔존가치. 0. 그렇죠. 0이죠, 0.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으면 감가상각 방법 뭐 써요? 정액법. 그죠? 그래서 별도의 감가상각 방법 없으면 정액법 쓰셔야 되고요. 별도의 잔존가치 언급 없어도 0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할게요.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2023년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이 900만 원이래요. 그럼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2023년도 상각을 하기 전 남아있는 게 900만 원이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미상각이라는 건 상각 안 하고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뭐니까 이 개발비가 내용 연수가 5년이래요. 근데 제가 가로친 건 시험에 안 줘요. 우리 내용 연수 주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5년 쓸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네, 보니까 여기.
자, 21년 1월 초에 취득했고 21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대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지같이 내면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 보세요. 시험에 얘를 2월 초부터 사용해 왔다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질문 언제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1월 초부터 2월 초부터. 2월부터요. 1월 아닙니다. 이것도 말 문제로 꽤 냈고 좀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 일단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그 회계부가 소득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 최근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자, 회계부가 소득교재 104회였나? 아, 여기 보시는 게 아니라 제 거 보지 마. 제 걸로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예, 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시니까. 여기 화면 좀, 제 거 보세요, 그냥. 이거는 말 문제도 출제해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보세요. 국고보조 문제였거든요, 104회. 뭐냐, 보시면 9월 1일 날 취득했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이걸 10월 2일부터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장치 같은 거 있죠? 얘는 우리가 비싼 기계 같은 거 사면은 테스트하는 그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 예를 들면 9월 1일 날 기계를 외부에 사오긴 했거든요. 맞죠? 근데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친 거예요. 거쳐서 10월 2일부터 사용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럼 감가상각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니까. 취득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3개월치 하면 되는 거예요. 월할 상각에서.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말 문제로 오사기 봤어요.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다면 틀린 거예요.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 말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조건 0이다. 틀려요. 무조건이 틀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고 버리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복제약이라고 있거든요. 뭐냐면 특허가 만료가 된 약이 있어요. 그러면 특허가 만료된 약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알죠? 근데 상대방 이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특허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 해당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잔존가치 이렇게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특별한 경우, 바이오 같은 거, 그게 일반적인 그런 거거든요.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무조건 0이다. 틀려요. 이거 최근에 냈었고. 자, 아무튼 됐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다시. 자, 그럼 단기에 무형자산 삼각비를 구하시오라고 출제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형자산 삼각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분들이 꽤 많냐면 180만 원이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틀리겠죠? 어떻게 180이냐면 900만 원 보이고 5년 보이니까 900만 원을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요. 왜? 그렇죠.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이 5년은 내가 21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 기간은 5년으로 추정한 거예요. 요때.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2년 1월 초부터 사용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900만 원이 우리가 2년을 사용했죠. 왜냐면 2년. 왜 2년이냐면 2021년 12월 31일 상각 한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상각 한번 했을 거고 근데 올해는 상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올해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상각 안 했어.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을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9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900만 원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금액을 내용연수 5년은 전체 내용연수예요? 남은 내용연수예요? 5년은. 전체요, 전체.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가 0이라면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취득원가는 상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금액이고, 그럼 전체 금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 맞아요. 그럼 당연히 남은 금액은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아다리가 맞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900만 원은 2년을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연수도 전체 내용연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어떻게 구하냐면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전체 내용연수에서 지나간 내용연수 빼도 나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지금 남은 내용연수는 전체 내용연수 5년에서 지나간 내용연수는 2년이잖아요. 삼각 2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내용연수는 3년이에요. 3년. 이걸 또 가끔씩 2년이라고 하신다?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 삼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제주도를 갔다는 지나간 거고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는 안 간 거야. 아직 안 지나갔어.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300만 원 나온다. 300만 원이 답이에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언제 취득했는지 잘 보셔야 돼. 이거 사용했는지 되실까요? 그러면 이거 1년에 300만 원씩 까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 원가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개발비의 취득 원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1,500이었겠죠. 왜냐하면 내용 연수가 총 5년인데 1년에 300씩 까는 거니까 그럼 300씩 5년 가면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총 1,500이잖아요. 그럼 취득원가 1,5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면 1월 1일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1,500. 그럼 2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특히 무형자산 일반적으로 대변에 직접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1,200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또 300만 원 상각하면 남은 금액 90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3년 동안 300씩 가면 네, 결론적으로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가상각할 금액이 300만 원이다라는 거. 아셨죠? 근데 말 문제 조심하실 게 무형자산은 간접상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간접상각도 인정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상각이 좀 편하니까 직접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좀 치러 갑니다. 좀 중요한 거 있어가지고. 어딨냐? 여러분들 86페이지, 86. 자, 86페이지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거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연수가요 무한하다라는 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토지는 내용연수가 영원하죠. 근데 비한정이라는 건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무한은 다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뭐냐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주로 법에서 20년 정하거든요. 특허권 같은 거 주로. 거의 20년이 거의. 근데 우리 회사는 아무리 봐도 이 신약을 통해서 30년 동안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래, 법에서. 그럼 20년 할까요? 30년 할까요? 20년 해야 돼요. 알죠? 왜냐면 법에서 딱 하면 내가 아무리 30년 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구잡이 만들 수 있거든. 알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내용 연수를 법에서 20년으로 정해서 특허권. 근데 우리 회사가 아무리 봐도요, 이 특허는 나중에 신기술이 나오면 곧 매장될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내용 연수 10년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때는 10년 할까요? 20년 할까요? 10년이에요, 10년. 알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짧은 기간. 알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법적 내용 연수 중 짧은 기간 생각해요. 긴 기간 아니에요.
자, 그래서 8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일단 5줄 다 밑줄이에요.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세무 2급까지 배우시는 용입니다. 계속 밑줄. 이때 법률상 유효기간이 법정 내용연수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회사가 추정한 내용연수예요. 얘가 모두 존재한다면 둘 중 짧은 기간입니다. 긴 기간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밑줄.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생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내용연수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 또 밑줄. 또한 상각기간은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이에요. 취득 아닙니다. 취득 시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86페이지 맨 아래. 그 유형자산 vs 무형자산 아니, 동그라미 5번 재무제표 표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이요. 직접 상각법 또는 간접 상각법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상각법만 활용되면 틀린 거예요, 무형자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이건 말로만. 자, 들어보세요. 우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다라고 하죠. 맞죠? 그럼 나 열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변호사 가가지고 공증을 뛸 수도 있어. 공증. 맞죠? 왜냐면 우리가 그 공증이 그거거든요. 그 법원에 뭐 신청할 때 공증 그걸 해야 돼, 여러분들. 맞죠? 맞죠? 변호사한테 뭐 그 맞는 거 있는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막 변호인 쓴다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청구하겠죠, 상대방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와 관련해서 내가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부도 어음과 수표에 더해버려요. 알죠? 그게 87페이지의 세 번째 줄 끝에 굵은색 글씨 밑줄이에요. 자, 밑줄. 자,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보이세 가로 안에 청구 비용 등 포함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도어음과 수표 계정에는 얘와 관련돼서 쓴 거를 더해줘라라는 뜻입니다. 자, 사용하고 추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 처리한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부도라는 게 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도어음은. 그죠? 그 뜻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항상 아까 했었지만 우리 이론도 같이 해봐야 되니까. 자,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158이네요. 158. 자, 158페이지 오실게요, 여러분들. 자, 158페이지. 13번 보이세요? 13번? 158페이지. 죄송합니다. 158페이지에 13번.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무형자산의 삼각이에요. 13번. 158페이지 13번. 이거 삼각비 구하라는 얘기, 삼각비? 이 문제 풀 줄 아셔야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문제 풀 수 있어요.
얼마 나와요, 혹시? 상각비 얼마 나와요? 응? 얼마? 산업재산권이 여러분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 전기 초에 취득해서 사용했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 말에 상각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전기 말에 상각 한번 했겠죠? 맞죠? 그러면 이 660만 원은 1년이 지나고 남은 내용 연수가 4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5년, 요 내용 연수 5년 정한 건 전년도 초에 정한 내용 연수거든요. 그럼 총 5년 중에서 전년도 말에 한번 상각했으니까 1년 지났어요. 올해는 생각 안 한 거야. 아직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내용 연수는, 죄송해요. 남은 금액은 660만 원이죠. 그럼 남은 기간은 전체 기간에서 지나간 기간 1년 빼면 나와요. 요게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오케이? 요거 할 줄 아셔야 돼.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요거. 오케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이건 저랑 같이. 좀 이따가 이제 실기 때 풀 문제여가지고요. 어디냐라고 하면 161페이지 26번. 자, 161페이지 26번이에요. 161페이지 26번. 자, 뭐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한번 그 법인세 할 때 우리는 법인세를 이제 배우니까 결산 문제에서 법인세 비용 계상하는 거 있죠. 선납세금 대체하는 거. 그거를 출제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26번으로 저랑 연습하고 쉬었다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교시 때 실기 쭉 들어갈게요. 알죠? 자, 26번은 좀 고쳐주세요. 뭐냐면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억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좀 고쳐주시냐면 얘를 과세표준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과세표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요. 과세표준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실제 시험에선 과세표준이라고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번. 자, 읽어보면. 자, 법인세 등은 과세표준 5억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우리 기억나셔야 돼요. 어디에 밑줄 치냐면 그 당구장 표시의 밑줄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안 줘요, 일반적으로. 밑줄. 법인세율은 2억 이하는 9%, 2억 초과는 19%에 밑줄 치시고. 가정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셔야 될 게 2억 초과분에 대해서 19%였지 그냥 2억 넘어가면 다 19%가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과세표준이 지금 5억이라 고쳤잖아요. 그러면 2억까지는 9% 되세요? 여기에다가 2억을 초과하는 게 나머지 3억이죠. 3억은 19% 이렇게 해서 법인세 산출세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게 법인세 산출세액입니다. 계산하면 7,500 나오나요? 맞나? 7,500만 원 나오죠? 7,5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7,500. 자, 다시 두 번째 줄 올라갑니다. 자, 밑줄. 자, 장부상 선납세금 계정 700만 원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납세금 700만 원 정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법인세 등 추산액인데요. 제가 그때 아마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잘 들으실게 우리가 법인세에는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죠.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라는 게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10%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지방소득세 밑줄,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10% 밑줄. 이런 말 없어도 원래 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근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방금 7,500만 원이었죠. 근데 법인세 감면 5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법인세 비용인 거고. 맞죠? 법인세 비용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의미하는 게 법인 지방소득세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법인세 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분계를 끊어보면,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법인세 등. 그럼 법인세 등은요, 일단 법인세 산출세액이 7,50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7,500만 원에서 감면 500만 원을 빼요.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만 따지면 7천만 원인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7,500에 바로 10%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냐? 7,500만 원 여기에 10% 요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가로쳐야 되나? 모르겠다. 저 산수 까먹어가지고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 맞나? 맞죠? 자, 예. 요렇게 하시게 되면 얼마냐? 7,750만 원? 요렇게 하면 7,750만 원 나오겠네요. 맞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정리는 대변으로 하잖아요. 맞죠? 선납세금 700만 원. 그죠? 이렇게? 예. 그럼 나머지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이란 부채. 나머지 7,05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월 31일자 분기 끊으시면 돼요. 되세요? 자, 그러면 거꾸로 자 들어보시면 그럼 역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산출세액 주면 그때는 세율 곱하면 돼야 안 돼요. 산출세액을 던져주면 만약에 시험에서 산출세액이 7,500만 원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9% 곱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산출세액은 이미 세율 곱한 후를 준 거고 과세 표준 이거는 항상 세율이라는 건 과세 표준에 대한 게 세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산출세액 던져주면 절대 세율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좀 이따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5시 30분에 이제 쭉 실기 들어갑니다. 쉬시